어둠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서울의 북쪽. 깎아지른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유리저택은 마치 세상을 등진 채 고독을 즐기는 성체처럼 보였다. 그곳의 주인. 권진우는 더 이상 햇빛을 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에게 그저 무의미한 반짝임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2년 전, 그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아테나 그룹의 젊은 총수였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의 눈은 깊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히 치료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비서이자 친구인 이재훈 뿐이었다. 이재훈은 진우의 눈빛만으로도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서 부회장이 또 다시 회장님 복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비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회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가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특히 부회장 이병호는 그의 자리를 빼앗고 아테나 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힘없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비웃음을 속으로 삼켰다. 분노는 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독이었다. 그는 나를 없애고 싶어 한다. 아주. 간절하게.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서재의 책상 앞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아테나 그룹의 내부 비리와 이병호의 부패 증거를 모은 것들이었다. 그는 2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다.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총수가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배자였다. 그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의 두뇌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저녁, 진우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시달렸다. 사고 후유증이었다. 진통제를 맞아야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이 고통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고통을 느끼는 동안 그는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훈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진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휠체어를 직접 조종해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차갑게 부딪혔다. 고통스러워 보이는군요. 회장님. 멀리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야. 진우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정원 입구 쪽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외딴 곳에 누군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그것도 이런 늦은 시간에.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휠체어를 조종해 정원 입구 쪽으로 향했다. 빗속에 쓰러져 있는 것은 젊은 여인이었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긁힌 상처들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도망쳐 온 듯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운걸거림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담고 있는 듯 공허했다.
이재훈 진우가 큰 소리로 재훈을 불렀다. 재훈이 놀라 달려왔다. 진우는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를 저택 안으로 들여보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데 뭐가 더 위험하단 말인가?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재훈의 손길을 피해 몸을 더 움츠렸다. 마치 길을 잃은 작은 짐승 같았다. 재훈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는 놀랐다. 그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진우에게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저택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진우는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무너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허함과 두려움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를 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그 손길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올려다봤다. 멍한 눈동자가 그의 얼굴을 훑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진우의 품으로 쓰러졌다.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굳어버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이 작은 온기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여인에게서 그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재훈은 권진우의 지시에 따라 정신을 잃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거대한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묘하게 대비되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멍 자국과 긁힌 상처들이 그녀의 하얀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숨소리를 내쉬며 덜덜 떨고 있었다. 의사를 불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잠시 후 재훈이 불러온 의사가 도착했다. 그는 진우의 전속 주치의였으며 진우가 믿고 의지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의사는 여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맥박은 불안정했고 몸 곳곳에 난 상처들은 깊지는 않았지만 방치하면 좋지 않을 것들이었다. 의사는 응급처치를 한 뒤 그녀의 신체적 상태는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면제를 조금 처방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돌아간 후 재우는 여자를 진우의 방 옆에 있는 객실로 옮겼다. 그녀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우는 그녀가 잠든 방의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견고한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재훈에게 여자의 상태를 물었다. 재훈은 그녀가 아직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휠체어를 조종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놀란 토끼처럼 움찔했다. 괜찮아. 놀라지 마. 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는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진우의 휠체어를 만지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신기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가냘팠다. 진우는 그녀의 손길에 굳어버렸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진우는 그녀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혹은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내 이름은 지연이야. 리지연. 진우가 말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따라했다. 지연, 리지연.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진우의 딱딱한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진우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다. 그녀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했다.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그날부터 지연은 진우의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우의 방을 찾아왔고 그가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보는 동안 곁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색채는 밝고 순수했다. 그녀의 순수함은 진우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서류에 파묻히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한 번은 지연이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을 덮고 있는 다묘를 만졌다. 아저씨, 여기 왜 아파요? 그녀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이 순수한 아이 같은 여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다쳤을 뿐이야. 지연은 그의 머리를 멍하니 쳐다봤다. 아저씨는 강아지 같아요. 슬퍼 보여요. 그녀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을 강아지에 비유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지연을 지켜줘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위로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재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병호의 비리 증거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지연의 존재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의 복수는 피와 눈물이 얽힌 전쟁이었다. 지연과 같은 순수한 존재가 그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우유를 건네며 말했다. 밤에 추워요. 이거 마시고 따뜻하게 자요. 진우는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진우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진우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향했다. 아저씨는 매일 밤 이것만 봐요. 아저씨를 슬프게 하는 것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류철의 맨 위에 있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리비웅호.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멍했지만 발음은 정확했다. 그녀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진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분명히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다투고 했는데 어떻게 이병호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이병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지연아, 너 이병호를 어떻게 알아?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연은 다시 멍한 눈으로 돌아갔다.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다. 이병호는 그의 가장 큰 적이었고 이병호의 이름에 지연이 반응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기억상실증에 걸린 순수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얽혀있는 중요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순진한 눈빛 뒤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을 예감하며 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지연의 한마디는 권진우의 머릿속에 폭풍을 일으켰다. 이병호? 그 이름은 단순히 그의 복수 대상이 아니라 지연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을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었다. 그는 겉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피곤할 텐데 이제 가서 자렴. 지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유 잔을 비우고 진우에게 가벼운 인사를 한 뒤 방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진우의 얼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휠체어를 조종해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켰다. 그는 재훈을 호출했다. 재훈아, 지금 즉시 지연이의 신상에 대해 다시 조사해.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철저하게 그녀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 특히 이병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전 조사에서도 그녀의 신원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재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다는 뜻이야.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을 동원해 해커들이 모인 지하 조직을 이용해도 좋아. 이병호가 그녀를 찾고 있다면 그만큼 그녀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녀의 이름이 이하나라고 추정했던 이전 조사를 다시 시작해. 진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연의 멍한 눈빛과 이병호의 이름을 말할 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번갈아 떠올렸다. 그녀가 만약 이병호의 희생양이었다면 그는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이병호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고 약자를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며칠 후 재훈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지연, 아니 이하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말해봐. 재우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신화그룹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하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직위가 따라붙어 있었다. CEO 이하나.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신화그룹을 알고 있었다. 아테나 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는 아테나 그룹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거대 기업이었다. 이하나가 신화그룹의 CEO라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고 그때부터 행방불명 상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직후 그녀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몇 차례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병호 부회장 측의 사주를 받은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노린 이유는
신화그룹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테나그룹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왔던 기술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입니다. 진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병호는 그의 자리를 빼앗고 아테나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테나그룹의 라이벌인 신화그룹의 기술까지 탐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하나였다. 그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의 저택에 쓰러져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이병호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려 할 겁니다.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 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위협을 느낄 거야.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제거하는 것이겠지. 내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병호 부회장 측에서 그녀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젠 게임의 룰을 바꿔야겠군. 이병호는 이제 나와 지연, 두 명의 적을 상대해야 할 거야. 그것도 모르는 적들을. 그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재훈에게 이병호 측의 모든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이병호와 협력하는 인물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병호가 어떤 식으로든 이하나에게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이병호의 숨겨진 카드를 모두 무너뜨릴 기회였다. 진우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저랑 같이 놀아요. 그녀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와 인형놀이를 하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신화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는 순수함과 함께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잊은 척 가장하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진우의 마음이 아파왔다. 지연아, 진우가 나직하게 불렀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지연은 진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지연은 진우의 방에서 잠들었고 진우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복수를 위한 계획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병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은 진우의 곁에 있었다. 이젠 단순히 복수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 진우의 눈은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로 빛났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권진우는 이제 이병호와의 싸움이 단순한 복수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 제국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자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의에 대한 정의 구현이었다. 그의 복수심은 지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융합되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병호가 지연을 찾기 전에 그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재훈아, 이제 때가 됐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이병호가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을 파고들어야 해. 아테나 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론화시켜.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이병호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흘려. 재훈은 진우의 계획에 놀랐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아테나 그룹 전체의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병호 부회장이 방역할 수도 있고요. 주가는 다시 올리면 돼.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방역 그는 이미 충분히 방역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산들에 있으면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지연이의 목숨까지 위협할 거야. 이제는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차례야. 진우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아테나 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넥서스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조사했다. 이병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다. 진우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한 언론 매체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기사가 실렸고 이어서 주식시장에는 아테나 그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병호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정보를 차단하려 했지만 진우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병호는 권진우가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진우가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진우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권진우 그 자식 분명히 살아있어. 그리고 나를 노리고 있어. 이병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은 그래, 이하나. 그 여자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그녀를 먼저 찾아내서 처리해야 해. 권진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 그가 무너질 거야. 이병호는 자신이 이하나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암살자가 이하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아테나 그룹 이사회에서 권진우를 총수 자리에서 영구 제명하자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한편 진우는 이병호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병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노릴 대상은 지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지연의 안전을 위해 저택의 경비를 2배로 늘리고 재훈에게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지연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상처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의 순수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과거를 되찾아 줄게. 그리고 널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거야. 그때 재훈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이병호 부회장 측의 암살자들이 저택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는 셋입니다.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병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진우는 재빨리 지연을 깨웠다. 지연은 영문을 모르는 채 불안한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지연아,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절대 놀라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재훈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 재훈아, 2층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해.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끊어. 내가 직접 이들을 상대할 거야. 회장님 위험합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재훈이 절규하듯 외쳤다. 내가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놈들을 내게로 유인해. 진우는 휠체어를 조종해 지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지연을 안전한 방에 숨겼다. 여기에 있어. 내가 오기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지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우의 말에 순종했다. 그녀의 눈은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진우는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저택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다. 그는 암살자들이 들어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위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 스위치로 저택의 보안 시스템과 조명을 통제할 수 있었다. 암살자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진입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진우의 기척을 찾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진우가 스위치를 눌렀다. 복도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순간 진우는 휠체어를 조종해 암살자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노렸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사용해 싸웠다. 그의 몸은 비록 불편했지만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재빠르게 암살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진우가 이토록 강하고 냉철한 존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무기는 무용지물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암살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속삭였다. 누가 보냈는지 말해. 이병호인가? 암살자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연이라는 여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입에서 이병호의 이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지연의 삶을 위한 결전이 되었다. 그는 재훈에게 연락해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지연이 숨어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세상으로 나아가 이병호와 마지막 승부를 벌일 것이다. 지연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피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을 때 권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하게 빛났다. 그는 굳게 닫혔던 문을 다시 닫고 지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진우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굳은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지연의 멍했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몸짓은 더 이상 허둥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제국의 총수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권진우 회장님, 당신 덕분에 이병호가 저를 살해할 의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 예상보다 그의 정보망이 더 넓다는 뜻입니다. 진우는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신화그룹의 CEO, 이하나였다. 그동안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이하나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저택은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제가 잊고 지냈던 인간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이 내 복수를 도와주고 있었던 건가?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하나가 말했다. 이병호는 당신뿐만 아니라 저의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그는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탐냈습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아테나 그룹은 물론이고 전 세계 IT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이하나는 진우의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2년 전 사고를 당한 것도 이병호의 소행이죠. 그리고 당신이 가진 아테나 그룹의 경영권도 모두 그의 손에 넘어갔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하나의 눈은 진우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당신을 제거하고 저를 제거하고 당신의 기술과 저의 기술을 모두 손에 넣어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휠체어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하나가 말했다. 당신은 이병호의 배신으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인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했습니다. 제가 가짜로 연기하는 순수함을 당신은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진한 눈빛 뒤에는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아픔은 그를 향한 믿음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이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이병호와 싸워야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복수와 저의 복수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바보 같은 소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적은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동맹이 되었다. 이하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아침 저는 신화그룹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병회에게 정면으로 맞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진우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그와 같은 강인함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이하나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얽힌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 권진우는 이하나의 손을 잡고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강력한 신뢰를 보냈다. 그들의 동맹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두 영혼의 결합이었다. 이병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두 명의 천재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힘을 합쳤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하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멍청한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지성과 확고한 결단력으로 빛났다. 그녀는 권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마워요, 권진우 회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어둠을 걷어낼 거야.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조심해. 그리고 항상 나에게 연락해. 이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훈이 준비한 차를 타고 저택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진우는 재훈에게 지시를 내렸다. 재훈아, 이제 이병호의 모든 것을 파헤칠 시간이야. 이하나의 복귀 소식을 흘려 신화그룹이 CEO의 복귀로 인해 곧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이병호가 그토록 탐냈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도 함께 흘려. 재훈은 진우의 계획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병호는 이제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될 겁니다. 진우의 계획은 정교했다. 이병호는 이하나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신화그룹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이하나에게 접근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이병호의 숨겨진 모든 약점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이하나가 신화그룹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녀의 복귀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병호는 이하나를 찾아가 협상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테나그룹의 경영진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녀는 진우가 제공한 이병호의 비리 증거들을 사용하여 이병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경영진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병호는 이하나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테나그룹의 자금으로 신화그룹을 인수하려 했다. 그는 이하나가 가진 기술을 강제로 빼앗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이하나,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내게서 도망쳐. 이병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그녀가 가진 기술은 오직 내 것이 되어야 해. 그녀는 내 손에 죽어야 해. 진우는 이병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병호가 신화그룹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진우는 이하나에게 연락했다. 이하나,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신화그룹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병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하나는 신화그룹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병호의 탐욕을 이용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아테나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다. 이병호가 신화그룹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을 역이용하여 아테나그룹과 신화그룹이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병호는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권진우는 병신이야. 내가 그의 경영권을 빼앗았고 그의 회사는 내 것이 될 텐데. 감히 제휴를 해. 하지만 이병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하나는 아테나그룹의 경영진과 접촉하여 이병호가 아테나그룹의 기술을 훔쳐 이하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의 지시를 받아 아테나그룹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테나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었다. 진우는 재훈에게 연락해 언론에 이병호의 비리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병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부패는 이제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이병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하나를 죽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암살자들을 모두 동원하여 이하나를 납치하고 진우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진우와 이하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병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패는 드러났고 그의 권력은 무너졌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마지막으로 진우를 만나러 왔다. 진우는 이병호가 자신의 저택으로 오는 것을 예상하고 그를 기다렸다. 두 남자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병호의 차량이 권진우의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밤은 깊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권진우. 그가 병신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남자 때문이었다. 이병호는 비서에게 우산을 건네받고 차에서 내렸다. 권진우 이 자식, 당장 나와. 이병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이병호를 응시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평온했다. 이병호는 정문으로 들어와 재훈에게 제지당했다. 이곳은 회장님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비켜, 나는 이 회사의 부회장이야. 감히 나를 막아. 이병호는 재훈을 밀치려 했지만 재훈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부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조금 전 이사회에서 부회장님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훈의 말에 이병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 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홀로 나왔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병호와 단둘이 마주하고 싶었다. 이병호 부회장님, 이젠 부르기도 어색하군요.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병호는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2년 전, 그가 사고를 당한 뒤로 진우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다. 그는 진우의 눈에서 예전과 다른 날카로운 빛을 보았다. 내가 꾸민 짓이지 그 계집애와 함께 감히 나를 배신해? 이병호가 소리쳤다.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나는 몸의 자유를 잃었고 이하나 씨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소. 이병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하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가 진우의 저택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진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파괴했지. 나는 너를 제거하고 아테나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어. 그리고 이하나 그 계집애가 가진 기술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들려 했지. 이병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진우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가 켜졌다. 그가 이병호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병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의 죄를 인정한 증거.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은 나를 얕봤어.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 두뇌까지 멈췄다고 생각했나? 이 자식 이병호가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이병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재훈과 경호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병호를 제지했고 이병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끝까지 갈 거야. 네가 내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이병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은 끝났어.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진우는 재훈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이병호는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는 끌려가는 순간까지 진우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정의가 승리했다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이하나가 진우를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에 이병호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고마워요, 권진우 회장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야. 진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하나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신화그룹으로 돌아가 이병호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기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테나 그룹과 신화그룹의 합병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병호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이병호가 남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병호의 몰락은 거대한 폭풍처럼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테나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그가 수많은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자 모든 언론의 초점이 권진우와 이한에게로 쏠렸다. 이병호의 체포는 권진우가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던 지난 2년간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통렬한 복수였다. 권진우는 이병호의 몰락과 함께 아테나 그룹의 총수 자리에 복귀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병호의 해임과 자신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험 있었다. 그는 담담하게 이병호의 죄를 폭로하고 아테나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를 얕보고 저희 그룹을 파괴하려 했던 이들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나 그룹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기자들의 뜨거운 질문 세례를 불러왔다. 특히 이하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이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진우의 곁으로 다가와섰다. 그녀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신화그룹의 CEO가 아테나그룹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권진우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하나가 마이크를 건네받아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이었다. 신화그룹과 아테나그룹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완전한 합병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술과 비전을 합쳐 이병호와 같은 탐욕스러운 이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테나 그룹과 신화 그룹의 합병은 IT 업계의 거대한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이병호는 자신이 탐냈던 두 개의 거대 기업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진우와 이하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진우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하나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하나가 진우에게 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급 재활 치료를 제안했다. 저희 신화그룹의 기술을 이용해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하나가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걱정하는 진심을 내비쳤다. 당신은 이병호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까지 회복해야 합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 미래는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였다. 진우는 재활 치료에 돌입했다. 이하나의 도움으로 그는 최고의 의료진과 기술을 지원받았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우는 이하나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진우는 마침내 휠체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일어선 날, 이하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봤지? 지연아, 내가 일어섰어.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하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함께 이병호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들의 상처는 이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날 밤, 진우는 이하나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이하나, 당신은 나에게 복수의 이유를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빛이었소.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되찾았소. 이제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하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 안겨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병호의 탐욕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만났지만 그들의 운명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권진우와 이하나의 약혼 소식은 두 기업의 합병 발표만큼이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뭉쳤던 차갑고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병호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재건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특히 진우가 재활에 성공하여 휠체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로 걷게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했지만 그들의 사랑처럼 소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고 이하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상징하는 이벤트였다. 결혼 후 진우와 이하나는 아테나그룹과 신화그룹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아테나 신화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이 그룹은 이병호의 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신뢰도는 급상승했고 이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진우는 총수의 자리에 복귀하여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전에 이병호가 망쳐놓은 프로젝트 넥서스를 다시 추진했다. 이번에는 이하나가 가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여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로봇 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를 개발하고 의료기술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사회 공헌에도 힘썼다. 이하나는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룹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며 진우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헌신했다. 그녀는 진우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병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배후에는 여전히 그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이하나의 완벽한 성공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진우와 이하나는 이병호 세력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그들이 언제든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병호의 오랜 오른팔이었던 최 이사가 복역 후 출소하여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 이사는 이병호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은 처벌을 피한 채 숨어 지냈다. 어느 날 진우는 재훈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최 이사가 이병호가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병호에게 뇌물을 바친 거물들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장부를 이용해 회장님을 위협하려 할 겁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최 이사는 이병호와 달리 무모하지 않아. 그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려 할 거야. 진우와 이하나는 최 이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최 이사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이병호의 복수를 하려 할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최 이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되찾고 진우와 이하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진우와 이하나는 최 이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 이사가 숨겨진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이병호에게 뇌물을 바친 거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거물들은 최 이사에게 돈을 주고 장부를 되찾으려 했지만 최 이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와 이하의 명성을 추락시키고 이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병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진우와 이하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이다. 최이사의 등장은 권진우와 이하나의 삶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는 이병호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 진우와 이하나의 명성에 흠집을 대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의 익명의 제보를 통해 아테나 신화그룹의 합병 과정에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루머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재훈에게 최 이사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하나 역시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최 이사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최 이사가 이병호가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거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장부는 이병호의 탐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최 이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장부를 찾아내야 해. 진우가 말했다. 그 장부가 최 이사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하나가 덧붙였다. 최 이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이병호와 같은 부패한 인물로 만들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겁니다. 진우와 이하나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밀했다. 그들은 최 이사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자만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진우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이사의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를 도망자로 비난했다. 진우의 도발에 최 이사는 분노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기 위해 진우에게 직접 장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의 제안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 진우와 이하나는 최 이사가 제안한 장소, 즉 이병호가 자주 들르던 폐허가 된 공장으로 갔다. 그곳은 이병호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였으며 최 이사가 진우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공장은 어둡고 음산했다. 최 이사는 진우와 이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비자금 장부가 담긴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이 이병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당신들이 이 거대한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거래를 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 모두 폭로할 것이다. 최 이사가 말했다. 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장부. 당신이 보관하고 있었군. 바로 그때 공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 이사는 당황했다. 그는 진우와 이하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최 이사의 자만심을 이용해 그가 직접 장부를 들고 나타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재훈을 통해 최 이사의 행적을 경찰에 모두 제보했던 것이다. 최 이사, 당신은 이병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 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얕봤지. 우리의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몰랐어. 최 이사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진우와 이하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이병호의 모든 잔재를 깨끗이 청산했다. 그들의 싸움은 완전히 끝났다. 몇 달 후 권진우와 이하나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란히 섰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총수와 CEO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뭉친 완벽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정의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헌신할 것이다. 진우와 이하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이었다.